사람들은 성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성공하기란 참으로 힘든 게 세상 일이지요. 특히 과거의 잘못을 멍해로 지고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성공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수많은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뚝 일어서서 성공신화를 쓴 사람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는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박정희가 부하의 총탄에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한 지 33년이 된 지금, 성공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비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박정희의 일생을 통해서 말입니다. 특집 주진우의 현대사 제12화 성공을 원하십니까? 성공하려면 박정희처럼. 지성이 새록새록 쌓이는 문화공간 벙커원. 11월에도 멋진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1월 1일부터 사진작가 스티브의 각하 졸라 땡큐전이 2주간 이어집니다. 강신주 철학박사, 김현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황상민 심리학 교수의 심리분석 콘서트가 있습니다. 11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영화 MB의 추억이 상영됩니다.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맞은편 벙커원. 자세한 안내는 벙커원.딴지.com. 안녕하십니까.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입니다. 죽은 기자의 사회, 날개 잃은 언론의 시대, 정직한 기자들이 반듯한 보도로 보답하겠습니다.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을 새로 구독하실 분은 서울 전화 3700-3203입니다. 이놈 화가 와 안 떨어지노. 지금 딸내미가 알을 뱉는데 내까지 애를 뱉는 게 말이 되나. 이 알은 떼야 한다. 박정희의 어머니 백남희 씨는 나이 45에 박정희를 임신했다. 집안 사정도 어려운 데다가 공교롭게도 시집간 첫딸 귀희 씨도 임신 중이었다. 그래서 백남희 씨는 어떻게든 뱃속의 아이를 유산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고래 심줄보다 질긴 게 사람 목숨이라 카더니. 아무튼 뱃속에서 고생했다. 조갑재 씨 주장은 이렇습니다. 박정희를 낙태하기 위하여 그의 어머니가 간장을 사발로 마시고 밀기울을 끓여 마셨다가 까무러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섬돌에서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장작더미 위에서 곤두박질 쳐보기도 했습니다. 수양버들 강아지의 뿌리를 다려 마시고 디딜방아의 머리를 배에다 대고 뒤로 넘어져 물레방아에 스스로 깔리는 온갖 민간요법을 총동원했습니다. 맏딸은 옆에서 어머니의 낙태를 돕기도 했고요. 어머니의 여러 차례 유산 시도에도 결국 세상에 나온 박정희. 하지만 모유를 거의 먹지 못했고 어머니로부터 자기를 낳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듣게 된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런 출생의 우여곡절이 유기불안, 곧 어머니가 진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형성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막내로서 가족들의 관심과 애정을 한몸에 받았던 성장 과정이 겹쳐서 지독한 자기중심, 자기애적 성격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성격은 출세와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을 만들었을 것이다. 1937년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한 박정희는 문경공립보통학교에 교사로 부임한다.
그러나 박정희의 꿈은 교사가 아니었다. 유 선생, 난 아무래도 교사는 아닌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꿈이었는데 이건 아니야. 아이, 박 선생, 그럼 어쩌게? 일본 육군사관학교라도 갈 생각이야? 거긴 안 될 것 같아. 입학하기에는 나이가 많아서 말이지. 이 만주에 있는 군관학교는 좀 나을걸. 그래도 그 나이가 좀... 그런 말이야. 그 일본 제국에 대한 자네 충성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어떻겠나? 충성심을 확실하게? 아니, 어떻게 말인가? 혈서를 쓰는 거지. 혈서? 혈서로 자네의 충성심을 적어서 만주 군관학교에 보내는 거야. 그러면 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어? 그거 좋은 생각이군. 요시, 혈서다. 우리는 여기에서 박정희의 첫 번째 성공 비결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감한 결단력입니다. 일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혈서도 마다 않는 과감함. 그것은 훗날 군사 쿠데타의 원동력은 아니었을까요? 진충보국 멸사봉공. 좋구만. 충성을 다해서 국가에 보답하고 목숨을 바쳐 국가를 받들겠다. 좋아, 이걸 만주 군관학교에 보내보자고. 그로부터 보름 뒤. 아이, 박 선생, 축하하네. 축하라니, 유 선생. 아이, 몰랐어? 자네 혈서가 만주 신문에까지 났는데. 아, 그 얘기. 안 그래도 만주에서 편지가 왔네. 편지? 입학 허가라도 떨어진 건가?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사범학교 은사였던 아리카와 대자님이 군인이 되고 싶으면 만주에 한번 오라고 편지를 보냈다네. 물론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박정희가 아니었다. 박정희는 관동군 제3수비대에서 복무하고 있던 아리카와 대자를 찾아 만주로 떠났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아리카와 대자의 추천으로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몇 년 뒤 교사로 일했던 문경으로 돌아온 박정희. 어머머, 선생님! 우와, 진짜 군인 되셨네. 긴 칼도 차시고. 이게 다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위문 편지 보내준 덕이지. 참, 너희들한테 부탁이 있다. 부탁이요? 뭔데요, 선생님? 군수랑 시장 그리고 교장 좀 내 하숙집으로 불러와라. 예? 군수랑 시장, 교장 선생님을요? 내가 긴 칼 차고 기다린다고 하면 알아들을 거야. 그리고 아이, 왜 여기로 가면서? 잠깐만요. 저 왔구만. 이거 다들 오래간만이구만. 박 선생, 아니 박소희, 왜 이러나 무섭게? 조선진 따위가 뭘 무섭다고 그러십니까? 마룻바닥에 칼을 꽂아놓고 지역 유지들을 무릎 꿇린 박정희. 사실 교사 시절 박정희는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늘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곤 했다. 군인이 된 그는 자신들을 우습게 봤던 이들의 확실한 굴욕을 안겨주었다.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너 이제 아주 군인 다 됐구나. 긴 칼까지 차고. 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라니 뭔데? 기왕지서 이렇게 군인이 된 거 아무래도 창씨 개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장씨 계명? 전 이 긴 칼을 차기 위해서 결석까지 썼습니다. 어차피 일본군 소비가 된 몸, 장씨 계명인들 어떻습니까? 너 이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 죄송합니다. 형님이 항일운동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희, 그는 단지 군인이 된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친형 박상희 씨가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동생은 장씨 계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박정희에서 다카키 마사오로, 조선인에서 황국 신민이 되고자 했습니다.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든 감수하는 사나이. 그래서 우리는 그를 기회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닐까. 1942년 2월 만주 군관학교 졸업식. 다음은 영광의 수석을 차지한 다카키 마사오 생도가 졸업생 대표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타이! 나는 오늘 청량한 황국 신민으로서 천황 폐하와 부의 황제 폐하께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선서! 나는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에서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습니다. 조선인이라는 핸디캡을 이겨내고 최고의 황국 신민으로 거듭난 박정희. 그는 항일군을 토벌하는 만주군 제8단에 배치되었다. 통일운동가 정경모 선생. 만주 황제 앞에서 말이야, 대동아 공영권을 수립하는 승전을 위해 자기는 목숨 바쳐서 싸우겠다고 그 맹세한 사람이 그 박정희, 그 당시에 그 다카키 마사오인데 말이야. 그러나 출세와 성공을 향해 승승장구를 해온 박정희에게도 여러 차례 위기는 찾아왔다. 첫 번째 위기는 바로 해방이었다. 조국의 해방. 그것은 일본군의 패배였고 다카키 마사오에게는 위기였다.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박정희의 결단은 일본군 장교라는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29의 나이로 지금의 육군사관학교인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 후에는 춘천 제8연대를 거쳐 육사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그에게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야, 이 빨갱이 새끼! 박정희! 바란 대로 말 안 해? 아니, 전 모르는 일입니다. 이 새끼야! 네가 남로당에 가입한 거 다 알고 있어. 빨리 부래! 나는 모르는 일이라니까. 새끼가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하던 박정희의 형 박상희. 그는 해방 이후에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았던 박정희는 남로당에 포섭되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그만 발각되고 만 것이었다. 야, 박정희, 한 대 피워. 감사합니다. 자네, 그렇게 잡아떼봐야 소용없어. 그러지 말고 그냥 육사 안에 남로당만 불어주면 어떻게든 목숨만은 건질 수 있도록 해줄게. 자, 여기다가 적어봐. 어? 알겠습니다. 이 자식 봐라. 아주 그냥 망설이지도 않고 술술 나오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쓸까? 참. 그는 살기 위해서 군 조직 안에 있던 남노당원들을 모조리 팔아넘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박정희 리스트는 수사팀마저도 경악할 정도로 꼼꼼하고 디테일했다고 합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박정희는 국방부의 전신, 통일부의 정보국장 백선엽의 도움으로 문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식으로 군에 복귀합니다. 만주군 장교로, 남노당원으로, 그리고 국군 장교를 거쳐서 쿠데타로 권력의 정점에 이른 박정희. 성공을 꿈꾸는 이들은 꼭 배워야 할 자기 변신과 혁신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그의 성공의 비결은 정권을 잡은 뒤에도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데. 황태성 동무, 그럼 몸조심하라. 꼭 성사시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1961년) 북한의 무역부 부상을 지낸 황태성이 휴전선을 넘어간다. 북한은 5.16 주동 세력의 남노당 가입 전력을 파악하고 남북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 볼 목적으로 황태성을 밀사로 보냈다. 황태성은 박정희가 가장 존경했던 형 박상희의 친구이기도 했다. 카카, 혹시 황태성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황태성? 저희가 붙잡았는데 북에서 넘어왔답니다. 카카와 만나서 북측의 메시지를 꼭 전해드려야 한다고. 그럼 북에서 보낸 밀사라 이 말이?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카카의 사상 문제를 계속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밀사가 아니라 간첩으로 처리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말해서 처리해. 전 CIA 요원 레리 베이커에 따르면 박정희와 황태성은 반도호텔 603호실에서 3차례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박정희의 남노당 전력을 의심하는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박정희는 황태성을 간첩으로 몰기로 하고 결국 사형에 처해버린다.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황태성의 조카 딸 임미정 씨. 세계에 유례없는 일을 박정희는 했습니다. 밀사는 아니면 돌리고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의입니다. 국제법.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생명마저도 초계처럼 버릴 수 있었던 박정희의 열정은 유신 헌법을 통해서 종신집권의 꿈을 달성한 이후에도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후라. 김대중이란 놈 어떻게 좀 할 수 없어? 왜 일본하고 미국에 가서까지 나를 비난하고 다니란 말이야? 하지만 지금 외국에 있는 데다가 김대중 그놈아가 그쪽 정기하고도 관계가 두터워서. 어떻게 좀 해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1973년 8월 9일 일본 팔레스 호텔. 저는 김우라 의원하고 약속이 있어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김대중 선생님 몸 조심하십시오. 요즘 한국 정보기관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남의 나라 땅에서 뭘 어쩌겠습니까? 다녀오리다. 동지들 누구? 조용하자고. 우린 서울서 왔어. 국제적으로 한국 망신시키고 싶어? 까불면 바로 죽여버릴 거야. 좋아. 확실히 마취시켜놨으니 빨리 배신하.
중앙정보부 기관원들은 일본에서 김대중을 납치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파악한 일본과 미국의 전개가 발칵 뒤집혔다. 아니 뭐야? 미국 CIA에서? 예. 김대중 씨를 죽이면 미국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은 또 뭐야? 일본에서 납치를 한 건 국권 침해라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후라기는 도대체 이를 어떻게 처리했길래? 73년 8월 8일 도쿄 그랜드 팔레스 호텔 복도. 김대중은 일단의 교환들에게 납치됩니다. 귀환 직후 김대중 전 대통령 교환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넣어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강제로 실려서 그래가지고 대개 오사카 지방으로 예상되는데 약 6시간 동안 강제로 배에 태웁니다. 교환들은 뱃속에서 김대중의 팔과 다리에 각각 50kg 정도의 물체를 매단 뒤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배가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상공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납치 사건을 감지한 미국이 김대중의 구명을 위해 보낸 비행기였습니다. 12일 부산에 도착한 김대중은 13일 밤 동교동 집으로 돌아옵니다. 최종 지시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안병국 진실과 화해위원장. 이유라 부장이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고 역경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김기환 공사가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박 대통령의 결재를 확인한 다음에 공작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결국 김대중을 수장시키려던 공작은 실패로 돌아가고 김대중은 납치 129시간 만에 자택 앞에서 풀려납니다. 그 이후에도 인혁당 사건, 장준하 의문사,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등 영구 집권을 향한 박정희의 야욕에 장애물이 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적이나 반정부 인사만이 그 희생양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뭐? 김형국이 미국 의회에 가서 증언을 해? 예. 김대중 납치가 중앙정보부의 공작이란 사실까지 다 풀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중정부장에서 해임된 거에 앙심을 품은 것 같은데. 놈의 자식이 그렇다고 미국에 가서 불어? 그리고 거기다가 회고록까지 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 막으란 말이야!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 그리고 1979년 10월 1일 파리에 있던 김영국은 갑자기 실종되어 버렸다. 김영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박선호 중정과장과 정일권 전 총리는 김영국이 서울로 끌려와서 어느 폐차장에서 자동차와 함께 폐차기계로 살해당했다고 증언했다. 미국 백악관 38년 출입기자 문명자 씨. 아니 사람이 산채로 아니 폐차장에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나는 그 소리 듣고 그 얘기를 해주는 정일권 씨도 너무너무 엄청나서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공작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한 중정요원은 김영욱이 파리 근교의 양계장에서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를 상대로 맹비난을 퍼붓던 김형욱 씨, 이 김형욱 씨를 상대로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던 유영수 씨 증언. 프레이저 청문회에 나갈 적에 대통령의 그 사생활만은 얘기 안 해주길 바란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 박 대통령 측에서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이야 부장까지 한 친구가 남은 나라의 국회에 가서 말이야 자기 상간의 그 사생활을 얘기해서 기록에 남기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그걸 그대로 받아줬어요.
또 한 가지 남자의 성공과 영웅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자다. 영웅 호색이라고 했던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안가, 다시 말해 국립 룸사롱에는 인기 여자 스타들이 일주일에 2-3번씩은 불려다녔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답게 온 나라를 뒤흔든 스캔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 강변 3로에 멈춰서 있는 코로나 승용차 안에서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아 숨진 여자가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자는 26세의 정인숙 양으로 밝혀졌으며 차량에 동승한 34세 정종욱 씨는 넓적다리 관통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오빠인 정종욱이 정인숙을 쏘아 죽인 사건으로 비화된다. 아버지! 종욱아, 인숙이 아들 성일이는 성일의 아버지가 뒤를 봐주기로 했다. 어쩔 수가 없구나. 네가 동생을 쏘았다고 해. 정종욱은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년 동안 복역한 끝에 1989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는 줄곧 국무총리 신발을 맡다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잘 와요. 또 밤늦게 왔다가 그럼 그 사람들 토행금지 제한을 안 받는 사람들이랬어. 오면 내가 문 열어주고 또 갈 때 내가 배웅해주고 이러니까 뭐 특별한 신분을 맡다. 나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뒤에서 총소리가 2방인가 3방인가 나는데 나로서는 기가 멍멍하지요. 국무총리실에서 심부름왔다는 저격수에게 동생이 살해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더 큰 미스테리는 정인숙이 살해당할 당시 3살이었던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봐, 그 정인숙이 애 아빠가 나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글쎄요, 이 세간에 도는 소문은 각하냐 정일관 총리냐 이런 건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노래 가사를 바꿔서 부르기까지 한다는. 뭐? 노래 가사? 야야 들어봐 이게 말이야 요즘에 최고로 유행하는 노래야. 그래? 봐봐.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청와대 미스터라고 말하겠어요. 어느 날 당신이 나를 정인숙이 낳은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박정희가 아니면 정일권 총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기도 했다. 그 때문에 이 노래는 금지곡으로 묶여있기까지 했다. 어쨌거나 성공한 남자는 술과 여자를 좋아한다는 세간의 얘기를 박정희뿐만이 아니라 그 측근들도 확실하게 증명해 준 것이다. 됐고 말해. 인격이 어딨어? 그리고 평생을 성공 속에서 그리고 술과 여자 속에서 살아갔던 박정희의 죽음도 결국은 성공한 영웅다웠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 다시 말해 국립 룸살롱. 그래. 차지철, 이 버러지 같은 놈. 에이, 왜? 왜 이래, 김 부장?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이야, 김대겸! 경원!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김 부장! 카카,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아. 경원! 아이, 김 부장! 이 버러지 같은 놈!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는 거다.
성공을 위해 배신도 마다하지 않던 뼛속까지 기회주의자. 목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거했던 냉정한 사람. 술과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술과 여자에 파묻혀서 세상을 떠난 남자. 박정희를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존경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박정희의 성공을 꿈꾸십니까? 주진우의 현대사. 지금까지 나레이션 주진우, 해설과 출연의 소리공작 집단 보이스비 앰비셔스, 역사고중의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법률자문의 이재정 변호사, 극본 황덕창, 기술 김태용, 연출 김용민, 제작 딴지라디오였습니다.